중국 지린성 지린시에서 미국인 4명이 공원에서 흉기에 의해 중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가 혼잡 통행료 프로그램의 시행을 연기한 이후 이와 관련한 법적 및 정책적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15년 만에 부활한 연방정부의 섹션 8 주거비 지원 프로그램에 예상치를 훌쩍 넘은 약 63만 가구가 신청했습니다. 남가주에서는 일주일 사이에 6차례의 지진이 발생하면서 주민들 사이에서 빅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초기 알츠하이머병 치료제로 주목받고 있는 도나네마비 FDA 자문위원회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중국 지린성 지린시에서 미국인 4명이 공원에서 흉기에 의해 중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아이오와주 코널 칼리지 소속으로 베이와 대학에서 영어를 가르치기 위해 파견된 교원이었습니다. 김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지 성도일보와 CNN 등은 오늘 보도에서 지린시 베이산 공원에서 미국인 4명이 어제 괴한의 공격을 받고 피를 흘린 채 쓰러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들은 현지 직원과 함께 베이산 공원을 방문 중이었는데 갑작스러운 흉기 공격을 받았고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공격을 받은 미국인들 중 3명은 의식이 있었지만 1명은 온몸이 피범벅인 심각한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하지만 현지 경찰이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나 용의자의 체포 여부에 대해 공개하지 않고 있어 정확한 범행 동기나 배경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아이오와주 애슐리 힌슨 연방 하원 의원은 미국 교원들의 신속한 귀국을 도모하겠다고 발표했고 킴 레이놀즈 아이오와 주지사도 국무부와 협력해 부상자들의 무사 귀환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 또한 사건을 인지하고 있으며 사건의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현지 언론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범죄일 수도 있지만 최근 미중 간의 긴장 관계를 고려할 때 반미 감정의 발로일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KBN 뉴스 김태희입니다. 최근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가 혼잡 통행료 프로그램의 시행을 갑자기 연기했죠. 이후 이와 관련한 법적 및 정책적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 대중교통 전문지 뉴욕시 스트리트 블로그는 캐시 호컬 주지사의 혼잡 통행료 프로그램에 대한 무기한 연기 발표로 MTA가 장기 사업 계획에 혼선을 빚고 있는 상황 자체가 부당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호컬 주지사의 결정이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의 장기 계획에 혼선을 빚게 만들었고 법적 문제로도 비화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주장입니다. 또 주지사실은 MTA의 동의 없이 연기 처리해도 된다는 법적 검토를 마쳤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연방고속도로청과 MTA, 뉴욕주, 뉴욕시가 모두 중단에 합의해야 한다는 겁니다. MTA 등 협의체들의 내부 문건에 따르면 호컬 주지사가 중단을 결정할 수 있었던 법적 근거는 바이든 행정부의 가격 책정 파일럿 프로그램입니다. 혼잡 통행료엔 연방정부의 환경영향평가서와 가격 책정 파일럿 프로그램이 선제 조건인데 환경영향평가서의 경우 적절성 관련 복수의 소송서 시비를 가리는 중이긴 하지만 완료됐고 가격 책정 파일럿 프로그램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파일럿을 시행하지 않고 바로 혼잡 통행료를 시작할 수 없다는 명분입니다. 이와 관련해 MTA는 이달 이사회에서 혼잡 통행료 시행 방안을 다시 모색할 예정입니다. 특히 주지사의 조치는 잠정 연기일 뿐 반드시 시행될 것이라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15년 만에 부활한 연방정부의 섹션 8 주거비 지원 프로그램의 대기자 명단 신청이 지난 9일 마감됐습니다. 예상치를 훌쩍 넘은 약 63만 가구가 신청했습니다. 뉴욕시 주택국은 지난 6일 자정 시작한 연방정부 주거비 지원 프로그램 섹션 8의 대기자 신청을 9일 오후 11시 59분 마감했습니다. 그 결과 당초 예상치인 50만 가구를 웃도는 63만 가구가 참여했습니다. 주택국은 이중 추첨을 통해 20만 명을 선정할 예정이며 당첨자들은 적격 심사를 위한 인터뷰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됩니다. 선정 결과는 오는 8월 1일에 완료되고 곧 발표될 예정입니다. 당첨된 가구들에게는 별도로 연락이 가며 신청 현황은 뉴욕시 주택국의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첨되었다면 주택국에 항변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신청 자격은 연소득 기준에 따라 1인 가구의 경우 최대 54,350달러, 4인 가구는 77,650달러 이하였습니다.
또한 주택국은 랜드로드가 섹션 8 바우처를 거절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로 인한 차별을 받을 경우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sek션 8을 사칭하는 사기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사기 피해가 의심된다면 주택국에 전화 212-306-3355나 이메일로 제보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신청은 많은 이들에게 저렴한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시 의회에서 세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새로운 조례안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부동산 중개 수수료, 일명 브로커 피를 집주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치 5세 시의원이 발의한 공정 아파트 렌트 비용 조례안은 내일인 12일 소비자 및 근로자 보호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입니다. 오세 의원은 상품이나 서비스 구매 시 비용을 계약하는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경제적 논리에 부합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뉴욕시 렌트 시장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뉴욕시 브로커 피를 집주인이 부담하게 되면 렌트 세입자들의 초기 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조례안은 브로커 피를 완전히 없애거나 제한하진 않지만 브로커를 고용하는 주체가 수수료를 지불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로 집주인이 브로커를 고용하는 것을 고려할 때 집주인이 비용을 부담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이 조례안에는 이미 31명의 공동 발의자가 참여하고 있고 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과반수의 지지를 확보해 승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업계와 집주인 옹호단체는 브로커 피를 집주인이 부담하게 될 경우 이 비용을 세입자에게 전가해 렌트를 인상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의 통과 여부와 그로 인한 시장의 변화 가능성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헌터 바이든이 권총 구매 및 소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미국 역사상 현직 대통령 자녀가 형사 기소된 첫 사례입니다. 앞서 헌터 바이든은 2018년 10월 자신이 마약을 사용한 중독자라는 사실을 숨기고 권총을 구매 소지한 혐의로 데이빗 웨이스 특별검사에 의해 지난해 기소됐습니다. 미국 역사에서 현직 대통령 자녀가 형사 기소된 것은 처음입니다. 헌터 바이든이 기소된 혐의는 최고 25년의 징역형과 75만 달러의 벌금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폭력적 상황에 연루되지 않은 초범이 심각한 수준의 징역형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것이 언론의 전망입니다. 한편 이번 유죄 판결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유죄 판결이 나온 시기와 겹치면서 오는 11월 대선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도전에 영향을 미칠 차남 리스크로 다시금 조명받고 있습니다. 헌터 바이든은 이외에도 탈세 혐의로 기소돼 오는 9월 로스앤젤레스에서 재판을 받을 예정입니다. 남가주에서는 일주일 사이에 6차례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주민들 사이에서 빅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런 연쇄 지진을 큰 지진의 전조라고 단정짓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지난달 31일 오하이밸리에서 발생한 규모 3.6의 지진을 시작으로 이후 이달 들어 2일에는 LA 동부 지역 엘세레노에서 규모 3.4의 지진이, 같은 지역에서 이틀 후에 규모 2.8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그 다음 날인 5일에는 코스타메사 뉴포트비치 경계에서 3차례의 지진이 발생해 최고 규모 3.6을 기록했습니다. 이들 지진은 대부분 규모 3.6 이하였고 인구 밀집 지역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일주일이 안 되는 기간 동안 인근 지역에서 규모 2.5가 넘는 지진이 6번이나 발생하는 건 흔한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렇게 잦은 지진 발생이 남가주 도시 지역에서 일어날 빅원의 전조로 보기는 힘들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연방지질조사국의 지진학자 수잔 허프는 지난주에 지진들이 큰 지진으로 이어질 확률이 20분의 1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뉴욕타임즈는 최근 발생한 지진들은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들 바로 아래에 있는 푸엔테힐스 추력단층 바로 아래에서 발생해 남가주 지역의 지진 취약성을 상기시켜줬다고 전했습니다. LA와 오렌지 카운티 인구 밀집 지역을 통과하는 푸엔테힐스 단층에서 심각한 지진이 발생할 경우 예상되는 사상자 수는 3,000명에서 18,000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전문가들은 이 경우 LA 다운타운과 LA 카운티 남동부, 샌 게브리엘 밸리 및 오렌지 카운티 북부에 낡고 개조되지 않은 건물들이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진 발생 시의 대비책과 함께 건물들의 보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마스터카드가 2030년까지 유럽에서 전자결제를 완전히 토큰화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카드 번호를 직접 입력하는 전통적인 방법을 대체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토큰화는 금융자산을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플랫폼상의 디지털 증표로 변환하는 기술로 보안성이 높고 효율적인 결제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스터카드는 앞서 2014년 도입한 클릭투페이 결제 서비스를 통해 토큰화 결제 방식을 지원해왔습니다. 소비자는 미리 등록해둔 자신의 카드 정보를 통해 클릭투페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마스터카드에 따르면 클릭투페이는 현재 전 세계 마스터카드 전자상거래 결제의 약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방식은 카드 번호를 직접 입력하는 전통적인 방법을 대체하고 소비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빠르게 결제를 완료할 수 있게 합니다. 마스터카드는 이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사이트들이 클릭투페이 서비스를 쉽게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디지털과 물리적 경험의 융합을 통해 결제 경험을 혁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존 램버트 마스터카드 최고 상품 책임자는 그 경계선을 가능한 한계까지 넓히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초기 알츠하이머병 치료제로 주목받고 있는 도나네맙이 FDA 자문위원회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지지를 받았습니다. 블룸버그 통신 파이낸셜 타임즈는 어제 독립적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된 FDA 자문위가 도나네맙에 대해 효과적인 치료법이자 이익이 위험보다 크다고 평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자문위는 그러면서도 알츠하이머와 관련 있는 단백질 타우 수치가 낮은 환자에 대한 임상 실험이 이루어지지 않은 만큼 이들에 대한 약효를 파악하기 위해 추가 자료가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도나네맙은 뇌신경세포 사이에 축적되는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의 응집을 억제하는 메커니즘을 통해 인지능력 저하를 늦추는 치료법입니다. 알츠하이머병 초기 환자 1,736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임상 3상 시험에서 이 치료제는 위약 대비 인지능력 저하를 35% 줄이는 효과를 보였지만 일부에서는 뇌부종과 출혈 등 심각한 부작용도 발생했습니다. 이에 FDA 자문위는 특정 환자 그룹에 대한 추가 연구를 권장했습니다. 자문위 권고에 구속력이 있진 않지만 FDA는 통상적으로 이를 따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때문에 블룸버그는 FDA가 연말까지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치료제가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다른 알츠하이머 치료제보다 투여 간격이 길고 효과가 높다는 점에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알츠하이머병 환자는 5천만 명이 넘으며 적절한 치료 옵션이 절실히 필요한 상태입니다. 일라이릴리의 주가는 이 소식이 전해진 후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연방상원법사위원회는 지난 5일 바이든 대통령이 연방법원 뉴욕 서부지법의 판사로 지명한 한인 입양인 출신의 메러디스 바카 현 멀로 카운티 판사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진행했습니다. 바카 판사가 연방법원 판사에 최종 인준되면 한인으로는 뉴욕주 최초의 연방법원 판사가 됩니다. 생후 6개월 때 한국에서 뉴욕주 로체스터로 입양된 바카 판사는 버펄로 법대를 졸업한 후 10년간 검사로 일했고 지난 2020년 멀로 카운티 판사 선거에 출마해 당선돼 현재까지 카운티 법원 판사와 뉴욕주 법원 판사 대행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올해 3월 화물선 충돌로 무너진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의 교량 잔해가 제거된 가운데 어제부터 교량 아래 해상 통행이 전면 재개됐습니다. 볼티모어 당국은 보도자료를 통해 볼티모어 남동부의 프랜시스 스캇 키 교량 아래를 지나는 해상 통행로를 원래의 깊이와 폭으로 전면 재개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교량이 붕괴된 뒤 수천 명의 해안 노동자와 트럭 운전사, 자영업자 등이 경제적 영향을 받았고 지역 주 당국은 조속한 항구 통행 재개를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당국은 2028년까지 교량도 재건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달 25일 치러지는 뉴욕주 예비선거를 위한 조기투표가 오늘 15일부터 시작됩니다. 조기투표는 23일까지 9일간 진행됩니다. 조기투표 장소와 투표소 운영 시간은 뉴욕시 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퀸즈 베이사이드의 경우 KCS 커뮤니티 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한편 뉴욕주 예비선거 참여를 위한 신규 유권자 등록과 부재자 투표 신청서 접수도 오늘 15일 마감됩니다. 이번 예비선거는 뉴욕주 연방 상하원, 뉴욕주 상하원 의원 등 11월 본선거에 출마할 각 정당의 후보를 선출하게 됩니다.
뉴욕 일원 병원에 혈액을 배포하는 뉴욕 혈액센터는 최근 혈액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헌혈 기증자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혈액센터는 일반적으로 7일분 분량의 혈액을 재고러둬야 안정적으로 병원에 혈액을 공급할 수 있다며 특히 O형과 B형 혈액의 공급량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뉴욕시 헌혈량은 메모리얼데이 전후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16세에서 23세 젊은 층의 헌혈이 50%가량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혈액센터는 여름철은 휴가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 주로 혈액이 부족하다며 현재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하루 2,000명 정도의 헌혈이 필요하다며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수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74도, 섭씨 23도, 밤 최저 기온은 67도, 섭씨 19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도 화창하겠습니다. 금요일은 오후부터 때때로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